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번째네요. 저랑 같이 지금 수업한 지가 시간 금방 가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수능 초신 단계는 이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글 속의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글이 써지는지, 지문이 구성되는지 그거를 보는, 경험하는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다음 주 3월이 됩니다. 그때는 2월 28일, 3월 1일이다. 3월 1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수능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특강 연계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건 지금 하는 수업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 내용 자체를 분석합니다. 하루에 독서, 지금 계획은 독서 지문 6세트, 그리고 문학 6세트, 이렇게 해서 총 12세트가 들어갑니다. 한 주마다. 좀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12개를 다 분석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선별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선별적으로 몇 가지 지문과 주요 작품들을 분석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끔 뭐 OX라든지 확장 지식을 넣어갖고 여러분들이 연계 지식,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릴 지문과 독서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자, 새로운 3월 수능 중심도 열심히 하자고요.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책이 엊그제 도착했거든. 계속 그거 보니까 졸리더라고요. 독서 지문이 한 80지문 정도 있고요. 8, 90지문. 문학 작품도 한 그 정도 세트가 있습니다. 작품 수로는 한 110개쯤 되더라고요. 힘들다. 그거 하나하나 보는데 좀 힘드네. 자, 전부 다 실어 드릴 테니까 연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연계 지문은 목표가 이런 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구조를 보는 훈련이고요. 그거는 지식을 알려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많이 해봤자 제일 좋은 독해력은 뭐냐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구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뭐 비례 반비례,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또 해보자고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목차 볼까요? 오늘은 그럼 뭘 하려고 하나? 독서에는 독서론이라고 뭔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문학에는 보기, 저번 주랑 이어집니다. 보기를 이용한 심화 과정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근데 독서론 세계는 좀 뭘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이 독서론 문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독서론 문제 자체가 좀 기형적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독서 이론 평가 제도라는 영역인데, 말 그대로 글을 읽는 이론 자체를 담아놓은 비문학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독서 지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들어간지는 알고 계신가요? 선택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화법, 작문, 문법이 15문제 균일하게 나와서 모두 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화작이나 언매가 나눠져서 한 영역당 11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3, 4문제가 비어요. 그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독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독서론 기출을 보게 되겠네요. 나도 이게 독서론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풀어야 되니까 해보자고요. 그리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높은 확률로 첫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수능이자 마지막 수능이어야 되지, 첫 과목, 첫 교시, 첫 과목, 첫 문제가 이 독서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좀 커요. 이게 특히 1번 문제예요. 기분 좋게 풀고 시작하고 싶잖아요. 자, 잠시 스스로에게 좀 압박감을 줘보세요. 스트레스를 줘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능 첫 시험이고 첫 교시고, 지금은 아침 8시 40분이에요. 이제 이 지문과 1번 땡 하면 시작하는데, 자, 시간 재드릴 거예요. 1, 2, 3번 보고 계신가요? 3문제 푸는데 4분 30초는 너무 다 줬고, 4분 일단 시간은 재드려 볼게요.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4분 재드릴 테니까 1, 2, 3번 문제 풀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 틀리신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1번 문제가 정답이 59%잖아요. 냉정하게 틀린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 자기가 글을 읽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독서로는 당연히 깊은 이해나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글 자체 단어 처리만 할 수 있으면 풀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름 수능에 배려가 담겨 있는데, 자, 기본 출제 원리는 이 세 개예요. 요 세 문제를 계속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어 의미 범주예요. 아마 1번 문제 수월히 푸신 분들은 지금 다시 보면 눈치챘을 거예요. 다만 틀리신 분들 계시죠? 절반 계시죠? 왜 틀렸는지 자기의 독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글을 못 읽으신 분들이에요. 약간 좀 흐릿하게 글을 읽으신 분들이 첫 번째 문제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 1번이 답 1번이에요, 님들아. 다 지금 4, 5번 고르셨거든요. 틀리신 분들. 근데 왜 4, 5번을 골랐냐는 중요해요. 근데 각자 이유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본인도 찝찝하게 고른 답이니까요. 자, 글의 저기 첫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첫 문단. 이 글의 첫 문단 첫 줄. 글을 읽으려면 틀리신 분은 그냥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읽기 기능, 여기다는 동그라미. 그 옆에 어휘력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읽기 흥미나 동기, 요것도 동그라미 쓰시면 됩니다. 글을 읽으려면 필요한 능력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3개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밑줄 치신 저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은 읽기 기능을 설명한 예시에 수식하는 말로 들어간 겁니다. 자, 1번의 선지 1번이 왜 틀렸는지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민감하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꼭 흐릿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자, 2번 내려올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 두 번째 문제에 맨날 나오는 거 논리 묻게끔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논리 안 물어봐요. 전형적인 그냥 단골 논리, 인과 물어봅니다. 적절한 원인과 결과를 매칭시키라는 건데, 조심할 건 하나예요. 뭐, 붙여넣기 말 선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올해 6평이나 9평, 그리고 수능까지 봤을 때, 본문에 있는 텍스트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는 없고요. 당연히 다른 말로 바뀌어 나옵니다. 자, 읽는 양이 적어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면 읽는 양이 적어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양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답 5번. 이런 건 틀리지 맙시다. 3번 틀리신 분 은근히 계시네요. 이게 아무래도 첫 시험이라 그런지 이런 것들 좀 긴장해서 틀린 분들이 좀 많았나 봐요. 정답률 이것도 79%네. 그럼 여기서 한 두세 분 틀렸다는 거거든, 통계에 따르면. 자, 이런 거는 보기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만 빨리 찾으면 돼요. 보기의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요.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로 여기요.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여기서 요구하는 건 타인과 상호작용입니다. 이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해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멘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선지 1번. 자, 중간에 개인 안에서도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과 상호작용과 개인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선지 2번. 취향,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 차에 따라 웃고 갈게요. 패스. 선지 3번. 타고난 개인적 성향. 패스. 드디어 호환되는 말이 4번에 보이는군요. 공유하는,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 충분히 상호작용과 타인과 상호작용과 호환되는 말입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 선지 5번 쓱 보고 혼자서도 읽기를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잘 들어. 수능 하나 풀 거거든요. 틀리면 안 돼요. 유형도 받고 별거 아닌 독해를 요구합니다. 틀리면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해봐요. 공부를 정말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진지한 생각을 해볼 정도로 내가 좀 압박감을 줘볼게요. 여러분들 이 세 개 지금 시간 재고 딱 풀 건데, 같은 시간 줄 건데 7, 8, 9번 풀 거거든요. 틀리면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길 알아보죠 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중이야 지금. 그런 각오. 시간 재줄게. 7, 8, 9 틀리지 말아봐. 출발. 야, 땅 높은 사람은 설명 듣지 말고 그냥 풀어 그거. 님들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좀 낫습니까? 내가 아까 틀린 문제분들을 뭐 고르셨는데 내가 보고 왔는데 대부분 잘 맞췄네요. 이번에는 이게 그 유형의 힘이라고 하기엔 조금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확실히 독해력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매번 제가 여러분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사실인 말이에요. 솔직히 독해력은 당장 오늘 밤새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일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형은 얘기가 다릅니다. 유형은 한번 익히면 보여요 이게. 특히 방금 봤던 거 더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7번 문제를
아까 1번과 다르게 맞췄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유형이 여러분들은 유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틀렸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아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압박감을 주기 위해 한 말이고, 왜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모의고사 봤을 때 8점보다 낮게 나온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 아니 8점 맞았는데 공부 계속한 사람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딴 길 알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고 멈칫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딴 길이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딴 길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그래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니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글쎄요. 공부만한 가성비가 없어서 이걸 대체할 만한 딴 게, 물론 딴 거 할 수 있지. 바로 뭐 하면 하는데 이것만한 효율은 이 나이 때는 딱히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7번의 답 4번입니다. 왜 그런지는 대부분 다 맞추셨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 이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까랑 같은 방식의 단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여기요.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그리고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자 범주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7번의 답 4번인 거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독자 요인은 하나로 다 묶이는 게 아니라 상황 요인도 따로 배정해 줬어야 됐어요. 됐고요. 8번 문제. 이거 텍스트가 좀 많아지니까 좀 다른 차원의 어려우신 분을 느낀 분이 있나 봅니다.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요거는 할 말이 없어. 야, 이거 솔직히 쉽잖아.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본인이 지금 압박감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나마 오답률 높은 게 선지 3번이네요. 자, A는 질문 맞고요. 알파벳 E는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낸다? 맞아요. 근데 이게 3번이 왜 답이 아닌가 하면 둘은 질문과 답, 호응하는 질문과 답이 아닙니다. 각각 질문과 답은 맞는데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알파벳 E가 아니에요. 선지 4번은 개그죠. B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9번. 진짜 개그 문제는 사실 이거죠. 기억에 대한 반응. 기억은 다른 독자와 소통한 즐거움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달라네요. 선지 1번. 스스로 세우고 뭐 하자는지 하기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남은 거 마저 풀고 오늘 독서를 마무리할게요. 금방 끝나죠? 야, 이러면 오늘 진짜 끝나겠네요. 그럴까봐 어려운 독서 지문 하나 더 뒤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7지문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해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6쪽 오세요. 남은 거 하나 처리합시다. 23구평입니다. 세 문제고요. 같은 시간 왜 이렇게 좋아해? 걱정하지 말라고. 세 문제 같은 시간 재드릴게요. 자, 4, 5, 6번 세 문제 풀어주세요. 사, 오, 6을 마지막에 풀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응? 몇 번? 8번? 7, 8, 9 해설이. 제가 이 답지를 잘못 착각했군요. 네네, 이거는 저번 겁니다. 뭐 골랐어? 이거? 아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저 새끼는 이 새. 그래, 이거 내가 준비해준 기억이 나요. 눈동자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 변형 문제 만들어라. 학교 시험은 안 틀렸지? 그럼 됐지 뭐. 뭐 방국고 내신 나왔었던 거라고. 반국고 1학년 또 수업하게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여러분들 1년 후배들 그때 해봐갖고 아유 다행이다 작년에 해놓은 거 이제 또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나 살다 처음 봤네.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한 번 쓰고 바꿨어.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왜 그러셨지? 작년에 만든 거 다 버려야겠네. 다시 하네. 시간 다 됐습니다. 어때요? 시간 좀 더 걸리죠.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축하해.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유형은 유형일 뿐이야. 결국에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글 자체를 이해해서 푸는 게 당연히 최고의 독해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준비해서 읽어야지 하면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왜? 이거는 정보의 범위 분류가 아까 거에 비해서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약도 짧은 거, 긴 거, 방향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경우도 다양하고요. 이걸 다 의미범주 묶어서 읽는다고요? 눈알 터집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간단한 글을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유형은 유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단계는 그냥 이 말이 뭔지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긴 도약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단어를 건너뛰는 거래요. 안 읽은 거래. 안 읽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언제 이렇게 하겠어? 또 읽는 거 그렇게 하겠지. 잘 알고 있는 거, 배경 지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건너뛰어서 읽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형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럼 지금처럼 시간이 100% 부족해요. 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물론 아까 유형은 따릅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자, 선지 1번은 왜 1번이냐? 인과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인데 충분히 그 원인을 잘 설명했습니다. 설명 하나만 더 하면요. 선지 2번 어때요? 2번이 그나마 조금 매력적이었는데 맞지 않아? 눈동자 이 움직임 분석 이거 해서 독자 사고 과정 밝힌 거 맞잖아. 말투가 좀 극단적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차이인데? 이걸 해서 밝힐 수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 이게 무슨 차이인데? 이 차이죠. 최근에 계속 나오는 논리 기본이니까 한번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필연, 반드시 그러함, 개연, 그러할 수 있음, 가능한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100%고요. 영어로 뭐 머스트냐? 자신이 없어진다 갑자기. 메이쯤 되냐? 맞지? 아니지 머스트도 100%가 아니라 99% 아니야? 나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야 이런 사람도 대학교 갔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배웠어. 메이비가 30%인가? 메이가 50%인가?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이 글의 첫 줄 볼까요? 첫 줄. 1문단 첫 줄.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건 전형적인 개연적 요소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선지 2번은 필연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둘은 틀린 말이 돼야죠. 개연과 필연은 엄연히 구분되는 논리입니다. 4번의 답 1번이 확실해 보이고요. 자 5번은 그러니까 이걸 못 풀어요. 아까처럼 의미 범주로 접근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해로서 접근한다면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겠대요. 그러면 고정 횟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꼼꼼히 읽었으니까. 고정 시간도. 아니 꼼꼼히 읽었다는 게 오래 봤다는 거야. 대충 봤다는 거야. 오래 봤다는 거잖아. 고정 시간도 당연히 길어야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기 4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연계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당연히 알아듣고 당연히 답을 고르는 단계.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글들로 빡빡 채워져 있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고 시간 남는 놈들이 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한 놈들이겠어요. 그냥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올해 대학 때문이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 때문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공서적을 구조를 파악하게요? 전공서적을 이해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6번. 아이 뭐야 이거. 자, 긴 도형 자주 나타나는 거. 아니 이거는 뭐 1번 답인데 선지 1, 2, 3, 4, 5 중에 혼자 1번 딴 말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독서는 요 정도로 봤습니다. 이번 주 모의고사 오늘 모의고사 좀 보셨나? 오늘은 왠지 더더욱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연휴기도 한데 모의고사까지 와서 봐야 될 텐데 꼭 가서 보세요. 영상 끄고 얘기할게. 쉬운 편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요즘 난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게 많았잖아요. 최근에 푼 것 중에. 오늘 거 정도면 이 정도 난도로 요즘에 나오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봐요. 재밌게. 자, 보기심 하나 넘어갑시다. 저번 주랑 얘기가 좀 달라요. 저번 주는 보기에 매달렸어요. 보기에 의존해서 풀었단 말이죠. 보기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고 보기에 위배되면 당연히 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건 뭐냐? 직접 문제의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15쪽 오세요. 15페이지. 또 이상한 데 피지 말고 잘 와봐. 15페이지 와봐. 작품 보세요. 작자미 이상 춘향 이별가. 자, 다음 페이지 16쪽 오세요. 보기 보세요. 이 보기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볼까?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의존을 좀 해볼까요? 아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보기랑 달라요. 저번 주 보기는 그 작품을 설명하는 거였어. 뭐 윤동주의 자화상은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 여러 작품에서 이 춘향이라는 인물이 말이죠.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보기는 무조건 저 작품에 적용되는 거야? 적용될 수도 있는 거야. 될 수도 있는 거야. 필연이야, 개연이야? 오늘 보기는 개연적 보기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이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아야 돼요. 근데 참고용일 뿐이지 이 보기에 의거하니까 이 보기에 의거해서 이게 틀리고 맞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보기들이에요. 자, 그 작품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페이지 19쪽이요. 페이지 19쪽 오셨나요? 작품 이름 보세요. 뭐 저런 게 있나 봐요. 오늘 춘향 특집인가 봐. 자, 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8쪽, 19쪽에 있는 작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왜 이거부터 하냐? 시대 오름차순으로 갈게요. 오래된 문제부터 풀게요. 그래서 최근으로 올게요. 자, 이게 제일 오래된 오늘 준비한 세 개 중에 제일 오래된 2013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풀게요. 18, 19, 20인데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21번 풀지 마세요. 21번 풀지 마. 근데 풀어도 돼. 풀고 싶으면 시간 남으면. 자, 20번까지 세 문제. 5분 40초. 5분 40초 재드릴게요. 자, 풉시다. 출발. 우리한테 익숙한 서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죠. 19번 말입니다.
답을 고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럴싸해 보이고 아까 뭐 보기가 뭐 개연적이라 하는 것 같은데 별 쓸모없는 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두 가지나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 다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 다 됐어요. 19번 문제 봤으면 넘어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19번만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는데 기억 니은에 대해 토의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보기 보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룬대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대요. 그런가 보구나. 근데 이거는 이 작품을 해석해 준 게 아닙니다. 춘향전이라는 어떤 소설을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우리가 읽은 거는 춘향전이 세상이 아니에요. 연료춘향수절가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떠들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작품을 지적해서 해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저 말이 맞습니다. 이 작품에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요. 개연적인 겁니다. 자, 님들아, 그 춘향이의 마지막 대사 좀 봐도 될까요? 페이지 19쪽으로 오겠습니다. 19쪽에 춘향이가 저의 모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 건데 다 안 읽고요. 세 번째 줄 한번 볼래요? 세 번째 줄. 구나라고 시작하는 줄이 있습니다. 춘향이의 대사, 마지막 대사 길죠? 세 번째 줄 구나 읽어볼게요.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인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님들아, 내가 뭐 읽고 싶었을까요? 중략이요. 중략을 알려주시게요? 아니, 이 중략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지금 읽은 문장이 하나 있고 바로 중략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은 파트까지는 출제한 사람이 살려놓고 싶었다는 거야. 이 텍스트를 살려놓고 싶었다고. 이 텍스트 다음부터 제거했다고. 그러면 지금 읽은 텍스트까지는 답을 고르는데 필요하다는 거네. 자,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 대사가 무슨 의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읽은 문장이에요. 나 죽은 후에라도 원통한 일이 없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 보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뭔가를 부탁합니다. 유언입니다. 이 대사 자체가 유언이라는 거를 여기서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략으로 안 뺐어요. 저 문장은. 출제자가 말이죠.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략 다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실컷 중략시켜놓고 여기부터 보여드리죠 하고 이제 오픈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중략 다음. 만수운환.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그냥. 흐트러진 머리 이리저렁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여기까지. 매 맞아 죽거들랑. 내가 이제 매를 맞고 죽으면 확실히 알려주네요. 유언이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 다음 읽어볼게요. 사꾼인 척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에 적막하고 요적한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연습하되. 여기까지. 자, 부용당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즉 여기 어사또죠. 어사또와 춘향이가 만나서 데이트했던 곳인가 봅니다. 여기서 서방님이 손수 염습해달라고 합니다. 염습은 시신을 닦는 일을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자,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치 끝에 묻었다가. 님들아, 이 장례를 치는데 자기가 입은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제 기억을 보존하고 싶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장례라는 재래의식이 중요했던 조선시대를 빗대봤을 때 그건 좀 이상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게 맞죠. 임시로 잠깐 묻어놓고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랬을까? 계속 읽어보면 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청운 혹시 모르신 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 필수 단어입니다. 청운은 푸른 구름인데 번역하면 관직에 오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청운은 관직에 오르다는 뜻이야. 계속 일시도 둘라 말고. 자, 일시도 거기다 두지 말고. 서방님이 이제 관직에 오르면 출세하면 두지 말고. 육진장포로. 포는 이때 그 비단포입니다. 면포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면직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다 육진장포. 제대로 옷 입혀서 수의 입혀서 다시 염하여 조촐한 상용 위에 덩그랗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앞남산 뒤담산 다 버리고 한양을 올려다가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자, 유언의 내용 중에 이게 문제에 나왔네요. 선산에 묻어달라. 선산발치에 묻어달라. 여러분들 선산이 뭘까요? 나름
명절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조들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무덤이에요. 무덤을 모아놓은 산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선산이 왜 필요한 걸까? 간단해요. 야, 근데 진짜 선산 몰랐어? 선산 알았어, 선산? 그치? 믿고 있다고. 오늘 무시 안 할게요. 봐봐. 조선시대는 계급제인 거, 그리고 이런 계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반하고 천민하고 있어요. 둘의 격차는 큰가요? 어마어마하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니까 인생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둘은. 그러면 문제를 내가 하나 문제의식을 제기해 볼게. 양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양반이야. 내가 광산기시 42대손, 김봉수 올시다. 어울려. 왠지 이런 말하고 다닐 것 같아. 근데 내가 양반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침 반에 일단 여러분들이 할 말들 기본 다 듣고 왔어요. 아침 반 수업할 때. 일단 맨 처음 나온 게 뭐였더라? 얼토당토하는 답들만, 참신한 답들이 많이 나와서. 호패. 야, 호패를 하면 되는데. 예병, 내가 집에서 파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밤새서 이제 이거 호패를 파면 짜잔! 이제부터 양반. 말이 안 되죠. 옷. 양반이 입는 옷을 입으면 된대. 그래? 그럼 뭐하러 과거 시험 공부하냐? 옷이나 하나 만들지. 옷 한 벌로 양반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이쯤 되니까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족보요 이러더라고. 밤새 내가 쓰면 되지, 씨. 어차피 그 당시 프린터가 어딨어. 손으로 쓰는 건데. 내가 밤새 그럼 책 한 권 만들면 짜잔, 나도 양반일세.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양반 혜택은 엄청납니다. 세금 안 내요. 군대 안 가. 뭐 말할 리가 없어요. 당연히 최고의 신분, 귀족입니다. 근데 그게 책 한 권, 옷 한 벌로 될 리가 없잖아요. 뭘로 증명합니까? 이쯤 되면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요? 제사예요, 제사. 님들아, 이 제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달에 많을 때는 8일, 9일 이렇게도 있었대요.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이제 마당이나 동네에서 하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덤 앞에서 또 그것도 해요. 또 제사를 지내.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거야. 잠깐만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천민 김봉수가 농사일도 바쁜데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수백 명의 가문 친척들이 모여서 그 짓을 달마다 한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그 양반, 그 조상들을 실제 제사 주체로 모시고 있는 양반들만 가능할 거예요. 네, 이 선산에 그 집안 사람들의 무덤을 다 모아놓은 이유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 마을 원님도 알고 그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여기가 양반인 걸 알아요.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다 쳐봅시다. 동네 어른들 다 나한테 인사할 거예요. 김봉수 도련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래 고생들 하게 하면서 갈 거란 말이지. 됐을까요? 그러면 선산이 뭘 의미합니까? 춘향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언을? 자기를 선산 발치에 묻어달래요. 이제 막 죽었을 때는 임시로 내 옷 그대로 세팅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묻어놨다가 우리 서방님이 잘 되면, 즉 관직에 올라서 양반이 이제 높은 가문이 되면 그때 선산발치에 묻어달라고 해줘. 즉 그 집안 가문에 묻어달라고 한 거는 자기가 양반이 되고 싶다는 그 욕구예요. 자, 됐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 1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루트가 두 개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선산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조선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처리하는 거. 다만 이렇게 풀기에는 좀 우리한테 운도 따르고 우리가 모르는 지식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어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야 될까? 바로 다음 문장을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오세요.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니은 밑줄이었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비문에 새기기를. 비문은 알고 있죠? 비석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겨달래요. 수절원사, 춘향지묘라. 8자만 새겨줘. 자, 여기까지만. 자기 비석에다 뭐라 써달래요? 수절원사로 써달래요. 근데 별사탕이야. 주석 표기가 되어 있어. 답을 고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수절원사,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춘향이의 묘라고 비석에다 꼭 써줘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춘향이는 자기가 정절을 지킨 거에 대해 화가 부정적 감정이 있나요? 긍정적 감정이 있나요? 자기가 정절을 지킨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정절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춘향이라고 꼭 써줘. 자기가 정절을 지켰다는 거에서 자부심이 지금 느껴져요. 됐을까요? 비석에 새겨달라 할 정도면. 그러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19번의 답이 5번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즉 저 선사는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이의 비판의식이 투영됐다. 아니요. 춘향이는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비판적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자부심까지 느끼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5번은 춘향의 심리를 완벽히 잘못하게 해석한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사실 국어적인 접근이겠지. 선사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라고. 이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야, 청운 진짜 몰랐냐? 청운? 알고 저는 이걸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시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충남고등학교라고 대전에 있어요. 거기 나왔습니다. 제가 31기가 그런데 저희 기수 말했지 한번 잘하는 척 했지. 680명 중에 스카이를 30명 갔던가 서성한 합치면 100명쯤 되던가 공부 못하면 충남대 가고 그랬었는데 아니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 알았는데 특별반 있는 학교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진짜? 그렇군 이 동네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 있군요. 저 때도 특별반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반 이름이 충남고는 청운반이었어요. 청운반.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구름 관직에 오르다가 그거였구나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특별반 아직도 있어? 선생님은 특별반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갔는데요. 그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님은 나 반에서 25등 하는데 무슨 전교 50등이야. 아니 근데 대학을 막판에 역전했지. 막판에. 설날인데 차례 지내러 가시나요? 안 가신 분도 있고 가시는 분도 있고 원래부터 안 지내는 분도 있고 지내는데 이번 고3이니까 안 가는 분도 있고 한데 참고로 저는 안 가는 편이었는데 고3만 갔습니다. 고3 때만 지내러 갔습니다. 보법이 다르죠? 왜? 기도하러 갔어. 혹시 모르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절하고 뭐 조상들이 밥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먹어야지. 저거 식어서 아까운데 어쨌든 이러고 있었는데 절하고 이제 빌었지. 속으로 빌었지. 뭐라고 빌었게? 올해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는 그렇고 고려대 정도라도 이렇게 빌었을까? 아니요, 그렇게 안 빌리고요. 공부한 만큼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끔 도와주세요라고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19이잖아. 내가 서울은 9이잖아. 나 20년 전이더라고. 20년 전인데 기억이 나. 그때 이제 빌었던 게.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소름 돋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 왔잖아요. 이제 대학 멍청하긴 해도 그래도 동네에서 공부 좀 한 애들이거든. 대학 동문들이. 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다들 그렇게 빌었더라고요. 이 단계가 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는요. 나 스스로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느낀 순간부터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일 남친 여친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다 쳐봐요. 밖에 나가서 막 소풍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밤 새벽에 갑자기 급격한 기생이변으로 대폭우주의보가 내려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내일 데이트 못하는 거에 대한 자책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자책이 안 느껴져요. 왜?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거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끝냈으면요. 만약에 틀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나쁩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맞출 수 없는 거였어. 그거는 내 능력 밖이야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 나와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경험을 대학교 동문들하고 공유했던 기억이 나요. 너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지. 그 단계에 이르려면. 근데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얘기하다 춘향이 하다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어. 잠깐만. 뭔 얘기하려고 했지? 선산. 선산 얘기하다가 차례 얘기했구나. 닥치고 19번이나 볼게요.
19번, 1, 2번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둘이 만나 논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못해 골랐던 선지 3, 4번. 다시 보니 맞는 얘기인 거, 확실히 맞는 얘기인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위로 올라와서 18번 보도록 할까요? 요즘에 이 얘기 안 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언제 이런 말 할 일이 없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다음 주까지밖에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어.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표현은 예술 지문할 때 했잖아. 문학도 예술이야. 인간의 예술을 포함한 모든 표현은 그 구성을 이루는 형태적 형식을 하나 띠고 있고요. 그 안에 내용,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8번의 선지 1번은 형식이 틀렸나요? 내용이 틀렸나요? 내용이 틀렸지. 꿈의 삽입이 형식이야. 꿈의 삽입이라는 문학적 기법, 표현을 한 거야. 이 소설에서 말이죠. 그리고 환상적 분위기. 꿈이 있긴 합니다. 춘향이가 꿈에서 도련님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할 때 좀 환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가 하면 아니죠. 오히려 조금 다른 분위기죠. 저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내용이 틀렸어요. 자, 선지 2번 어때요? 물론 다 5번 고른 거 보고 왔어. 5번은 어떻게 걸러? 이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돼. 옛날 문제여서 그래. 근데 그거와 별개로 2번이 왜 답이 아닌지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형식이 뭔지부터 파악합시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자, 서술자 개입.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 인물을 희화하고 있대요. 형식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으로 아무도 안 골랐더라고요. 내가 본 건 그래. 자, 그래. 그럼 내가 주장할 테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반박해봐요. 주장이야. 답은 5번인 거 알고 계시죠? 자, 18번의 답은 2번이다. 왜요?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서술자 개입이 있는 부분에 희화도 있어 라고 주장할 거야. 다른 사람이 저 목소리 바꾸려니까 이상하죠? 서술자의 야 이거 기억나지? 서술자 개입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완전 초반에 갖고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이거 설명하는데 한 20분 썼던 기억나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그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첫날이었나? 첫날이라 해봤자 뭐 2달 전이긴 한데 기억나? 이게 서술자의 개입 어떻게 판정하기로 야 이거 거의 매년 나와.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 미안해. 고객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제품을 제대로 전달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질 하고 있네. 자 봐봐. 서술자의 개입은 뭐가 전제되냐면 일단 3인칭 서술자가 전제됩니다. 개입이라는 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개입한다라는 말은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가 원래 아니라는 거야. 당사자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개입하겠다는 거는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고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합니다. 즉 서술자가 3인칭인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개입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인물이에요. 이걸 잘 설명하니까 좀 우울한데? 봐봐잉. 어린이 여러분 이제 큰 기대 없이 자 했던 거 또 봅시다. 이게 문학 작품에서 다루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한대요.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이 있어요. 이거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오감으로 구분한대요. 감각으로 인지 여부로 구분한대요. 구체는 2개로 갈립니다. 인물과 사물로 갈려요. 이 2개는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감정, 의식, 관념 이런 것들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합니다. 사물은 2개로 갈린대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 것과 사람이 노력하여 만든 것 이렇게 2개로 구분된대요. 참고로 오늘 이것도 본다잉. 이 문제가 있어요. 자연물은 3개야. 동물, 식물, 무생물. 괜찮지? 소나무, 코끼리, 해, 바다 이렇게. 자 돌아와서 인물이 뭘 의미한다고요? 사물과 구분되는 인물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 의식,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각, 의식, 관념,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이거 어때요? 서술자가 인물처럼 감정을 드러낸다면 이건 완벽하게 작품 속에 들어왔다고 개입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로 기준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감정 있는지 아닌지 뭘로 판정해요? 우리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나시죠? 이거 했잖아. 영탄적 어조, 영탄적 표현, 줄여서 영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으면 감정이 고조된 걸로 취급합니다. 감정이 고조됐다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존재함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영탄법이 3인칭 서술자가 썼으면 작품 속 인물처럼 지금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입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영탄법 몇 개? 4개.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느낌표, 아우 지겨워. 감탄사, 감탄형 어미, 마지막 뭐였지? 서리법. 근데 감탄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리법만 저기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공식으로 외워버리라고 했어요.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자, 엄매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 뭐뭐군 그거요. 서리법인데 영탄적 서리법, 이 멋지지 아니한가 이런 거요.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트롤을 다시 해볼게요. 선지 2번이었죠. 서술자의 개입이 일단 있어. 요건 동의하시나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형식이 존재하는 건 동의하실라나? 네, 엄청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5번째 줄 보시면 이때 마침 바라를 댕댕 치는구나. 완벽한 소리입니다. 완벽한 감탄 영어이에요. 예, 개입한 걸로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박하겠죠. 에이, 인물이 희화한 게 어딨어. 잘 봐. 잘 반박해야 돼. 이 별것도 아닌 문제. 여러분들 다 답을 골랐지만 이렇게 훈련합니다. 19쪽에 알파벳 E 윗줄이요. 자, 알파벳 대문자 E, 에너지 E, 바로 윗줄이요.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영상 자세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어때요? 일단 서술자의 개입은 동의하세요? 어찌하니 한심하랴. 전형적인 감탄문 서리법이잖아. 영탄이야. 서술자가 이렇게 날렸어. 서술자 개입 맞겠지. 자, 그리고 이거 누가 한심한 거야? 어사또가 한심한 거잖아. 어사또를 지금 우스꽝스럽게 희화하는 거잖아. 왜 2번 답이 아닌데? 왜 답이 아니야? 서태지? 성격을 희화한 게 아니라 모습을 희화해서 성격은 인물의 내면이니까 겉모양을 희화한 거. 근데 그러네. 대사가 없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도 돌파가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성격 희화는 맞아? 아니 외형 희화는 맞아? 어찌하니 한심하랴. 님들아, 희화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서술자는 지금 어사또가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아니 호칭부터 보세요. 어사또야. 야, 암행어사야. 근데 왜 이런 말 썼을까? 아유 어찌하니 한심하랴. 누구의 감정을 표현한 걸까? 네, 이 심리 성격은요. 이 심리는 춘향의 심리를 강조하게 쓴 서술자의 개입이야. 약간 지금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사또가 지금 와서 아유 나 거지 됐다라고 해서 거지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장모님도 아유 야 니 거지 하나 내려왔다. 니 남친구 거지 돼서 왔다라고 소개한 거라고. 약간 춘향이가 그걸 보니까 아유 어찌하니 한심하겠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본 어사또의 모습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희화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춘향이가 느낀 감정을 부각하기 위해 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2번이 그래서 답이 결국엔 또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만 일단 오늘 주석할 거는 이거 까먹지 마시고 서술자의 개입. 이걸로 찾으면 금방 찾아. 아니면 또 여러분들 또 대모험을 혼자 떠나고 있잖아. 서술자가 왠지 말투가 개입 같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걸로 해버려. 공식으로 해버리는 게 편합니다. 자, 2번은 이 정도. 선지 3번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사건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거는 형식이 틀렸을까? 내용이 틀렸을까? 이거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형식은 역시 형식이 맞아요. 똑같네요. 1, 2, 3번 다 형식이 맞습니다. 순차적 사건 진행, 순행 맞은데 사건 갈등 해소? 아니요. 갈등 해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선지 4번 우의적 소재 활용, 사건 해결 실마리 제공하고 있다. 우의적 소재 틀렸죠. 자, 선지 5번 인물과 대화, 주인공 처한 상황 4명. 야, 이거는 소설이면 걸을 수가 없죠. 5번 골라줘야죠. 더 질문 없을까요? 그래? 우의가 뭐야? 알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몇몇 표정들이 살았다. 이 표정인데. 우회하시오 할 때 설마 오른쪽으로 도신 분 안 계시죠?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돌다고요. 의미라는 뜻이고요. 의미를 돌려 제시한 거예요. 가장 비슷한 말로 볼까요? 아니 비슷한 말이 아니라 이걸 번역도 아니다. 간접적 제시가 이 우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직접 제시가 아닌 게 이제 우의인데 언제 우의가 성립하나요? 아니 이 용어 잘 안 쓰다가 요즘에 다시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 좀 하고 갈게. 별거 아니고요. 갈래별로 좀 정해져 있어 사실. 시에서는 뭐가 대표적인 우의일까? 여러분들 우의 범위 참고로 개 넓습니다. 안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넓어서 시에서는 우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비유, 상징 이런 게 바로 우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 불꽃이야 라고 했다 쳐봐요. 어때요? 내 마음을 직접 표현한 거야? 아니지, 불꽃은 내 마음을 직접 제시한 게 아니라 간접 제시한 거잖아. 이거는 두부사세요 논리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감각할 수 있는 부채 사물이거든요. 마음이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직접 표현한 게 아닌가 간접 제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비유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걸로 빗대 표현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에서 비유 상징이 있으면 다 우의적 표현 성립이에요. 지금 같은 소설은 뭘까요? 이거는 소설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자, 원래는 이제 아이템 이런 용어 쓰는데 너무 천박하니까 상징물 정도로 말할게요. 아이템이 아이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정 아이템이 사건에 복선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게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의미를. 둘이 원래 부자 관계였던 건가? 이 사물 때문에 나중에 누가 싸우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암시하거나 특정 관계를 유추하게끔 하는 소재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우의적인 소재들입니다. 만약에 이 작품에서 사건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의적 소재가 등장한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사또가 실수로 땡그랑 떨궜는데 마패야.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상징할 만한 그 해결 소재가 없어요. 4번 그래서 답이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자, 20번은 그냥 바로 처리해볼까요? 여러분들 20번 근데 봐봐. 아까 19번 내가 설명했잖아. 20번의 선지 1번하고도 관련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19번 트롤 한 번만 더 해볼게. 아까 내가 해설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트롤 해볼게. 선생님 선산발찌 물어달라고 했잖아요. 춘향이가. 그거는 그냥 죽어서도 우리 님 곁에 있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도 같은데 너네 집안 사람이나 같이 묻어주세요 한 거지. 딱히 그게 원래 춘향이가 양반이었다면 신분 상승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사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반박할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춘향이는 원래 양반이었으면 그냥 순수한 죽어서도 같이 하속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래? 그게 20번의 선지 1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20번의 선지 1번이요? 봐봐. 어사또와 춘향 모친 예비 장모님이지. 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8시간 뒤면 예비가 아니라 난 진짜 장모님을 저희 원장님 엄마를 보러 가거든. 예비 아니 장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졌다고 말했으면 우리 장모님이 당황할 거야. 내일 한번 해볼까 시범 삼아서. A가 이렇게 써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여보는 와이프 여보가 아니라 여보시오의 준말입니다. 여보시오 장모 내가 춘향이 좀 봐야겠어. 가서 수지 좀 봐야겠어 하고 들어갔다 쳐봐요. 장모님이 아마 물론 이제 화를 내신 성격은 아니고 우리 사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잘못됐나 하고 좀 걱정 어린 눈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장모님은 여기 춘향 엄마는 대사가 좀 달라요. 볼까요? 그러시오.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아니 굉장히 깍듯합니다. 이 사위놈이 반말 까고 있고 장모님은 극진히 존대하고 있어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신분이에요. 바로 춘향모의 신분이 낮다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산에 묻어라는 게 신분 상승을 해석하는 게 전혀 어색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20번에 뭐 그거 별개로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 심리는 캐치해 줍시다. 전형적인 심리 파악 문제예요. 자, 하나 해봤네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